네, 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 슬로우 모션 그 남자의 목소리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세계 명작이나 동화도 좋아하시지만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밤 이야기 인생 처음 세계사 수업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중세 십자군 전쟁, 근대 프랑스 혁명, 산업혁명, 현대 세계대전 브렉시트까지 총망라한 이 책은 세계사를 알기 쉽게 뼈대를 잡아줍니다. 쉬는 날에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하며 보아도 좋고요. 잠들기 전에 목차를 펼쳐놓고 보고 싶던, 알고 싶던 세계사를 찾아서 보셔도 좋습니다. 읽는 내내 흥미로웠고요. 왜 학창 시절에는 재미없던 세계사가 지금에 와서는 재미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그만큼 세계사를 알면 세상이 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좋고요. 자, 오늘 밤 인생 처음 세계사 수업 함께 하시면서 교양도 넓혀 가시고 듣다가 자연스럽게 편하게 잠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정 부분 소개해드리고요. 궁금하신 부분들은 직접 구매해 보셔서 챙겨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최초의 현생 인류. 에티오피아의 유골이 말해주는 선사시대. 먼 옛날, 세상에는 여러 인류가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그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류의 후손입니다. 한때 지구에는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심지어 호빗을 닮은 수십 종류의 인류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5만 년 중 어느 시기에 기근과 질병, 전쟁 등으로 대부분의 인류가 멸종하고 현생 인류만이 살아남았죠. 우리의 혈관에는 조상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떠돌며 마주치고 교류하고 먹을거리를 두고 서로 경쟁했던 다른 인류의 피도 섞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신체 구조가 유사한 현생 인류는 농사를 지어 식량 마련하는 법을 배웠고 정착해 살면서 도시와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사회 구조를 만든 인류는 점차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죠. 그 기록들을 기반으로 인간의 이야기가 두루 만들어졌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역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기록을 남기기 이전인 선사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현생 인류는 약 20만 년 전 에티오피아에서 처음 등장했고 한참 후에야 전 세계로 퍼졌다고 생각하죠. 유전학자들은 전 세계 모든 인간이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 근본적으로 한 뿌리에서 나왔다고 설명합니다. 기후 때문에 일부 지역에 돌연변이가 생겨나긴 했지만 현생 인류는 하나의 조상에서 기원했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랜 기간 같은 지역에 머물렀고 모두 같은 인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만 년 전 에티오피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19만 5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모 화석과 16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헤르토 화석은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현생 인류 화석입니다. 두 화석 모두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되었기에 최초의 인류가 그곳에서 출현했다는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그렇게 오랜 옛날, 우리 조상들은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무엇을 믿었을까요? 어떻게 소통했고 어떻게 기억되고 싶었을까요? 학자들은 종종 오모 화석과 헤르토 화석을 비슷한 시대의 화석처럼 묶어 이야기하지만
둘 사이에는 3만 5천 년이라는 긴 시차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인류의 역사 중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전혀 알 방법이 없다는 뜻이죠. 3만 5천 년은 문자를 사용해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역사 시대부터 오늘날까지보다 8배나 긴 세월입니다. 그 기간에도 인류 공동체는 흥망성쇠를 거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먼 미래의 후손인 우리에 대해 전혀 모르듯 우리도 먼 과거의 조상인 그들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죠. 두꺼운 시간의 장막이 우리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았습니다. 그래도 가까운 조상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 수 있는데 바로 역사가 그 장막을 조금이나마 들추어주기 때문이죠. 시켈로스가 옳았다. 오모 화석은 1967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현생 인류가 에티오피아에서 처음 등장했다는 실제 증거가 전혀 없었죠. 이 점을 고려하면 그리스 역사가 디오도로스 시킬로스가 저서 역사총서에서 에티오피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는 사실이 놀랍게 느껴집니다. 역사가들은 세상에 처음으로 등장한 사람이 에티오피아인이며 명백한 증거도 있다고 말한다. 그들이 다른 곳에서 온 이주민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땅에서 살아온 원주민이라는 점을 증거로 내세운다. 모두가 이들을 오토크톤, 땅의 사람들이라 부를 만하다고 했다. 게다가 에티오피아인은 태양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아왔으니 아마 땅에서 가장 먼저 생겨난 인간일 것이다. 우주가 생겨날 때 태양의 열기가 아직 젖어있던 땅을 말리며 생명을 불어넣었으므로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생명체가 등장했다는 주장은 합리적이다. 아마 디오도로스는 에티오피아에 가본 적조차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방사성 탄소를 이용한 연대 측정법은 20세기에나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지만 그의 결론은 당시 사람들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었고 꽤 정확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최초의 인류를 에티오피아에서 찾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연의 일치였을 수도 있고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놀랍도록 잘 보존되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주 오래전에 존재했던 옛 주거지 유적을 보고 추정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고대 역사가들의 생각과 연구법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역사에는 이렇게 흥미진진한 수수께끼가 정말 많습니다. 역사 연구에 도시가 중요한 이유. 새들은 둥지를, 비버는 댐을, 인간은 움막을 짓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인류의 주거지 중 가장 오래된 곳은 수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구나 자신의 취향과 기호에 맞게 집과 방을 꾸미곤 하죠. 그러니 최초의 인류 또한 생존에 유리한 장소를 찾아내 필요에 맞는 주거지를 형성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류가 모여 살며 서서히 도시가 생겨났습니다. 도시는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료가 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오래 유지되는 정치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시에서만 이런 체제를 갖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유목 공동체도 비슷한 구조를 만들어내 유지했죠. 그러나 기록을 남기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이고 쌓여가는 도시라는 환경이 유리합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역사학자들이 처음부터
도시의 정의에 대해 함께 연구하면서 합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럼 여기서 도시의 정의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는 인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소로 인구가 집단 거주하고 밀집되어 있는 곳을 뜻하지요. 하지만 단지 인간이 모여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고대의 주거지를 도시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존재해야 하고, 둘째, 충분히 안정적인 생활 공간이며, 셋째,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죠. 2만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이스라엘의 오할로트 유적지는 도시의 기준에 대부분 들어맞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오두막을 짓고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100종류 넘는 씨앗이 발견되어 계속 그곳에 머물며 농사를 지었다는 증거도 남아있죠. 그러나 그들이 지은 건물은 견고하지 않았고 인구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할로트 유적지는 일반적으로 도시보다는 마을로 여겨집니다. 위의 세 조건에 따르면 도시는 불과 1만 5천 년 전에 처음 등장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인류의 역사 대부분을 차지하며 번성했던 옛 도시들은 모두 비슷한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죠. 바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잇는 중심 지역인 중동입니다. 그럼 인류 문명의 발상지로 이동해 볼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동에서 탄생한 최초의 문명. 인류의 역사는 국가가 아닌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며 사람들은 옮겨 다닐 필요가 없어져 정착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이야기를 말로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 기록해 더 오래 보존할 수 있게 되었죠. 5천년 전, 역사가들이 비옥한 초승달이라 부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농사를 짓기에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그리스어로 두 강의 사이라는 뜻으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자리했던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 튀르키예에 걸친 넓은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스스로를 사그기가, 검은 머리 사람이라고 불렀고 수십 개의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도시에서 수많은 문학, 예술, 건축, 음악 작품을 만들고 세계 최초의 문명을 일구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들과 경쟁할 만한 곳은 이집트뿐이었죠. 메소포타미아의 역사는 기원전 2300년 기준으로 나뉩니다. 도시 국가들이 하나의 언어로 통용하고 느슨한 연맹을 맺어 자연재해나 군사, 경제 문제에 공동 대응하던 초기 수메르 시대와 하나의 도시 국가가 세력을 확장하고 제국을 세워 다스리던 통일 제국 시대로 말이죠. 노아의 대홍수가 길가메시 서사시에 먼저 나온다고? 현대사회에서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마트나 시장에 가면 간단히 먹거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기 수메르인이었다면 농사와 날씨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수메르 도시 국가들을 감싸고 있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종종 범람했습니다. 농경사회를 읽었던 수메르인에게는 강을 잘 다스려 농사를 짓고 농산물을 충분히 수확해 식량을 비축하는 일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맹을 맺고 협력했던 것이죠. 또한 이 강가 도시들은 홍수에 함께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연맹을 맺어야 했습니다.
수메르의 문화 중심지였던 도시 슈르팍은 기원전 3100년경 홍수로 물에 잠겼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과 근처 주민들이 홍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는 100년 넘게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집니다. 성경에도 대홍수가 나 세상이 모두 물에 잠겼을 때 큰 배로 몸을 피해 살아남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가 사실은 슈르팍의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왕 우트나피시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수메르인들이 기근과 자연재해에만 위협을 느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피하는 데에도 힘을 모아야 했죠. 고고 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하무카르라는 도시를 발굴했습니다. 하무카르는 기원전 3500년 전후에 당대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춘 나라에게 포위 공격을 당했습니다. 적군은 투석기를 이용해 진흙으로 만든 대포알을 쏘았고, 이로 인해 성벽과 내부 구조물에 구멍이 생겼으며 인명피해도 심각했습니다. 누가 왜 하무카르를 침략했는지 아직까지는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이는 도시 국가들이 힘을 모아 전쟁에 대비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에 처할지 알게 해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맥주를 팔아 왕이 된 통치자. 수메르에는 도시국가마다 루갈이라 불리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보통 각자 외교권을 가지고 작은 도시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였습니다. 여러 도시로 이루어진 한 국가가 있고, 그 국가의 수장이 지도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오늘날의 정치 형태와는 달랐죠. 도시마다 왕이 있는 것이 당연했고, 정통성 있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이한 사유로 왕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점토판에 설형 문자로 수메르 왕들의 이름을 새긴 수메르 왕명표에 기록된 유일한 여성 키시의 쿠바바는 수메르에서 가장 좋은 맥주를 팔아 왕위에 올랐습니다. 오늘날 특정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명성을 바탕으로 정계에 진출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죠. 수메르가 최초로 그런 사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도시 국가들이 서로 실리를 챙기기 위해 맺은 연맹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기원전 5400년경에 수메르 초기 도시 에리두가 세워지며 시작되었다고 추정하면 3000년 정도 지속된 것입니다. 역사상 어떤 제국보다 긴 시간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분명한 이점이 있어 연맹이 지속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우호 관계를 맺은 도시 국가들은 군대를 키우고 유지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기원전 2334년 아카드의 사르곤 1세가 연맹이 취약해진 틈을 타 주변 도시들을 정복합니다. 그는 최초로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국가들을 통일해 아카드 제국을 세웠죠. 통일 제국이 들어서자 수메르 연맹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사르곤 1세 이후 메소포타미아의 지도자들은 연맹이 아닌 힘으로 제국을 통치하며 평화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이집트 문명, 피라미드와 미라를 남긴 사람들. 이집트 문명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명입니다. 초기 이집트 역사를 살펴보면 단연 피라미드가 눈에 띄죠. 어마어마하게 크고 견고한 피라미드들을 보면 경외심이 듭니다. 그러나 고대 이집트도 오늘날의 사회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문화, 예술, 그리고 종교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갖가지 사연과 음모, 전쟁,
아름다움과 공포가 뒤섞여 떠들썩하고 눈부신 다채롭고 생기 넘치는 사회였죠. 이집트인들은 신을 믿고 지도자를 따르며 많은 유산을 남겼습니다. 문명은 처음부터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마찬가지로 이집트에서도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 살며 문명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수메르 문명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발전했다면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유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지도자, 파라오. 수메르와 마찬가지로 이집트 문명도 여러 도시들과 함께 탄생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도시들이 서로 통일되고 다시 두 왕국으로 나뉘었죠. 나일강 상류에는 상부 이집트가, 나일강 삼각지에는 하부 이집트가 들어섰습니다. 상부 이집트의 국가 상징은 백색 왕관과 독수리의 모습을 한 네크베트 여신, 하부 이집트의 국가 상징은 붉은 왕관과 코브라의 모습을 한 와제트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다 기원전 3000년경 메네스가 두 왕국을 통일하고 최초의 파라오가 되어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고대 이집트 벽화에서 신은 인간의 몸에 동물의 머리를 한 형상으로 묘사됩니다. 오늘날의 시선에서 보면 아주 이상하고 혼란스럽죠. 옛 이집트인들은 강력한 힘을 지닌 신과 자연을 뚜렷하게 구분짓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자 머리를 한 테프누트 여신은 비의 여신인 동시에 비의 화신이었습니다. 비라는 자연현상이 그녀에게서 비롯된다고 생각해 인간보다 자연에 가까운 모습으로 묘사한 것이죠. 그리고 신의 세계와 인간 세계를 연결하는 존재가 바로 파라오였습니다. 파라오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거대한 피라미드와 화려한 보물들이 먼저 그려지지요. 파라오가 묻힌 호사스러운 묘실과 이를 둘러싼 단순한 형태의 구조물을 비교해보면 피라미드는 사치와 타락, 퇴폐의 상징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가에서 태어난 파라오들은 자신이 우주의 원초적인 힘을 지닌 신과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연결하는 존재라 믿으며 성장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고 이 역할을 아무렇게나 벗어던지면 신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고 믿었죠. 그러니 죽은 후의 명예도 분명 중요했을 것입니다. 파라오의 안식처, 피라미드. 고대 이집트는 미라를 만든 최초의 문명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이 처음부터 파라오를 신성하게 여겨 미라로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우연한 발견에 더 가까웠죠. 이집트 사제들은 죽은 이의 육신을 축축한 땅보다 건조한 사막에 묻었을 때 덜 부패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습기 없이 보존하는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시신의 혼이 깃들어 있기에 이를 보존하는 것이 내세를 위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초기에는 파라오의 시체를 매장하며 살아있는 하인들과 함께 묻기도 했습니다. 사후 세계에서도 시중을 들어야 한다는 이유였죠. 그러나 사람을 생매장하는 방식은 너무나 비인간적이었고 결국 나중에는 사람 대신 나무나 상아 등을 깎아 만든 작은 조각상, 우샤 부티를 만들어 묻었습니다. 한국의 껴묵거리와도 비슷하죠. 기자의 대피라미드. 이집트 지역을 수놓은 138개의 피라미드보다 파라오의 권위와 영원 불멸함을 더 잘 보여주는 기념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중 가장 거대한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파라오 쿠푸의 무덤으로 4600년 전에 세워졌으며 오늘날까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고대 건축물 중 최대 규모이고 현대의 기술력 수준으로 보아도 불가사의한 구조물이죠. 심지어 국제우주정거장에서도 이 피라미드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인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살았는지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학자들은 피라미드에서 나온 미라의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유전자를 검사하고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한때는 백성들이 파라오를 얼마나 경외했는지 보여주는 상징과 같았던 피라미드가 이제는 고대 이집트의 예술과 기술, 문화를 이해하게 해주는 풍성한 유물 창고가 된 것이죠. 이런 점에서 파라오들은 그야말로 백성이 원했던 존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던 과거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를 잇는 불멸의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페르시아 제국, 키루스 대왕과 조로아스터교. 기원전 587년 잔혹한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으며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고대 유대 제사장들은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신앙의 가르침을 기록으로 남겨 영원히 보존할 것인지 아니면 가르침이 사라지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볼지 선택해야 했죠. 그들은 기록을 남기기로 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기독교의 구약 성경으로 더 잘 알려진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라는 구절처럼 구약에는 부당한 대우로 고통받는 유대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강력한 왕이 나타나 유대인을 구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대왕은 유대인도 아닌데다 고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를 믿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명백한 구세주이자 하나님의 구원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원전 539년에 바빌론을 정복한 키루스 대왕은 그들의 기대에 완전히 부응했죠. 유대 제사장들은 더 굳건한 믿음과 성경으로 무장한 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주주의보다 수천 년 앞선 페르시아 종교의 가르침. 키루스 대왕은 왜 유대인을 해방시켰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종교적 신념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믿은 조로아스터교는 세상이 자비로운 창조자이자 선한 신인 아후라 마즈다와 그의 사악한 아들이자 거짓의 아버지인 아리만 사이의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 있다고 가르칩니다. 키루스가 보기에 당시 아시리아에게 억압받고 고통받던 유대인을 해방시키는 것이 선을 행하는 일이었겠죠. 조로아스터교에서는 개개인이 어떤 신을 믿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싸움에서 오른편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로아스터 교도들은 개종자를 환영하기는 하지만 개종을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키루스 대왕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정복지 주민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종교를 유지하고 믿음을 실천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조로아스터교는 선지자 자라투스트라가 창시했습니다. 조로아스터로도 불리는 그는 드르위, 거짓이 우주에서 가장 치명적인 기운이자 아리만에게 힘을 불어넣는 근원이라고 설교했죠. 그의 가르침에 따르면 중요한 순간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의 이런 교리는 굉장히 급진적인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종교는 백성들에게 하나의 신념을 불어넣어 사회를 통합하는 데에 활용되어 왔죠. 파라오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은 곧 이집트 왕국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일이고, 고대 수메르의 여사제들을 부인하는 것은 각 도시국가 통치자의 신성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로아스터교가 기반이 된 페르시아 제국은 서양의 민주주의보다 수천 년 앞서 다른 의견을 비교적 쉽게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다채롭고 안정적인 사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종교를 활용해 국가를 통합할 기회는 포기했지만요. 페르시아 황제들은 오늘날의 이란에 위치했던 페르시아 본토에서부터 영토를 확장해 나가며 통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는 지역은 페르시아의 문화와 종교를 따르는 것이 여전히 규범이었지만 강요하지는 않았죠. 페르시아가 이렇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었지만 이후 서양이나 중동 문명 어느 곳에서도 타 문화를 존중하는 방식을 진지하게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2500년간 페르시아를 오해했다. 고대 페르시아는 절대적인 신권 군주국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하지만 주변 경쟁국들보다 눈에 띄게 민주주의적인 측면도 있었죠. 페르시아 제국은 노예 제도를 금했고 여성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으며 정복한 나라에 상당히 관대하게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교육과 무역을 가장 중요시했으며 조로아스터교 교리를 바탕으로 전례 없는 수준의 종교적 자유도 허용했죠. 흔히 고대 그리스를 민주주의의 발상지이자 가장 인간적인 사회로 알고 있지만 고대 페르시아의 기본적인 인권의식은 그리스보다 더 모범이 될 만했습니다. 종교 갈등의 프레임. 하지만 고대 페르시아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주목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중세의 십자군 전쟁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서양의 여러 매체들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성장한 유럽과 이슬람교를 믿어온 중동이 계속해서 서로 반목했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대중에게 교묘히 혐오 사상을 주입했습니다. 이슬람 세력은 절대적인 악으로, 기독교 세력은 너그러운 선으로 묘사한 것이죠. 그 과정에서 페르시아 제국은 이슬람 세력처럼, 고대 그리스는 기독교 세력처럼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역사적으로 잘못된 묘사입니다. 사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기독교를 믿지 않았고 고대 페르시아인들은 이슬람교가 아니라 조로아스터교를 믿었죠. 하지만 역사가들은 기원전 5세기경에 있었던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맞서 싸운 십자군 전쟁과 궤를 같이 한다는 프레임을 교묘하게 끼워 넣었습니다. 영화 300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페르시아 군대를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괴물로, 그리스 군대를 용감하고 고결한 패배자로 묘사했죠.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는 그리스가 선의의 피해자도 페르시아가 무자비한 악당도 아니었습니다. 두 문명은 모두 세계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독자적인 방식으로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입니다. 고대 그리스에 대해서는 뒤에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도시국가. 아테네 대 스파르타. 펠로폰네소스 전쟁. 고대 그리스가 전 세계,
특히 서양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유명한 사실입니다. 몇몇 18, 19세기 철학자들의 사상을 공부하다 보면 2000년 전 고대 그리스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가 과학, 건축, 문학, 예술, 그리고 철학 분야에 남긴 학문적, 문화적 업적을 보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고대 그리스를 쉽게 이해하려면 앞서 살펴봤던 수메르 문명을 떠올리면 됩니다. 수메르는 사실상 도시 국가들의 연맹이었다는 점에서 결집된 제국과 같았습니다. 고대 그리스도 그 전성기에는 수메르와 마찬가지로 도시 국가들의 느슨한 연합이었고 각 국가가 잠깐씩 돌아가며 패권을 차지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럼 그리스의 대표적인 두 패권국이었던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역사를 차례로 살펴봅시다. 고대 그리스의 수호자 아테네. 고대 그리스 하면 보통 아테네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파르테논 신전,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유명한 그리스 시와 연극 대부분이 아테네의 유산입니다. 도시국가 아테네는 오랫동안 그 자체로 하나의 다채롭고 인간적인 세계였죠. 그러다 18세기의 유럽의 학자들이 고대 그리스의 정치 철학을 재발견하면서 아테네를 평화로운 유토피아로 이상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테네는 그들이 생각하듯 그렇게 평화롭지 않았고 유토피아와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실 그리스가 주변 강국 페르시아 제국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아테네의 군사적 기량에 있었습니다. 이웃나라인 스파르타 역시 페르시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기원전 490년 마라톤 전투에서 처음으로 페르시아를 물리친 것은 아테네였죠.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내내 군사적 중심 역할을 한 곳도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는 스파르타만큼 군국주의는 아니었지만 두 나라 모두 기본적으로는 군사 문화를 바탕으로 한 사회였습니다. 아테네는 여러 세기에 걸쳐 유지되던 통치 방식들을 지속적으로 혁신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유토피아는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사회라고 불리지만 엄밀히 따지면 오직 18세 이상의 부유한 남자 시민에게만 선거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 도시 국가처럼 아테네도 대규모 노예제를 시행했죠. 페르시아가 일찍이 노예제를 폐지한 것과는 대조됩니다. 어쨌든 18세기 정치 철학자들이 아테네의 전통을 재발견하고 당대 유럽보다 더 계몽된 사회였다고 생각한 것은 후대인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새 가치체계를 만들기보다 옛 가치체계를 되살렸다 생각했기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과연 이룰 수 있는 목표인지 의문을 품지 않고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치체제가 새로 등장할지 모르겠지만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해답이 되어 주었고 덕분에 우리도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죠.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통합한 스파르타. 학창시절에 세계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벌어진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해 들어봤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 전쟁을 고대 그리스 내전이나 스파르타 전쟁 같은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 아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부를까요? 여기에는 스파르타의 속뜻이 담겨 있습니다. 펠로폰네소스는 그리스 남서부 반도 이름입니다. 스파르타가 속한 곳이자 분쟁의 중심지였죠.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이 반도에
도시 국가들이 맺은 동맹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입니다.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특징과 전통을 의도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는 모두가 인정하는 고대 그리스의 중심지이자 수도였습니다. 무역으로 부유해졌고 정치적으로 위대한 혁신을 이룬 현장이었죠. 반면 스파르타는 군 복무가 의무였고 군사를 혹독하게 훈련시킨다는 점 외에는 이렇다 내세울 특징이 없는 평범한 군주제 국가였습니다.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아테네에 맞서기 위해 주변국과 동맹을 맺을 때 인도주의적 경제적 논리를 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테네와 전쟁을 벌여 승리하리라는 확신도 없었죠. 그러니 지역과 연합을 강조하는 전략을 취했던 것입니다.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맺어지기 전에 아테네는 이미 델로스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31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은 크게 세 시기로 나뉘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는 양측 누구도 큰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이후 전쟁을 거듭하며 스파르타에게 패권이 옮겨가게 됩니다. 스파르타는 지방 정부들을 전복시키고 적에 맞서 동맹국들을 보호하며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지배하기 위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비밀 무기는 무엇보다 역사였죠. 펠로폰네소스라는 이름은 전설적인 인물, 최고신 제우스의 손자 펠롭스에게서 따온 것입니다. 게다가 펠로폰네소스 반도는 그리스에서 가장 오래된 미케네 문명의 터전이었습니다. 사실 미케네는 스파르타보다 아테네와 더 가까웠지만 지역적으로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속해 있었죠. 이런 역사를 근거로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다른 도시 국가들 사이의 전쟁을 강조하며 이 전쟁이 조상들의 터전을 강탈자로부터 수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를 그리스인의 중심 정체성으로 만들고자 했던 스파르타의 노력에 도움이 된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올림픽이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올림픽은 제우스와 펠롭스를 기리기 위해 올림피아 골짜기에서 4년마다 개최되는 행사였죠. 올림픽에는 엄청난 수의 사람이 몰렸고 여러 경기는 도시 국가들을 하나로 연결해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세계주의의 기반을 다지다.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오랜 시간 연맹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는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제국으로 통합해 통치했을 뿐만 아니라 연맹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중요한 업적이지만 그가 남긴 최고의 유산은 단연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세 대륙에 걸쳐 영토를 확장하며 아버지보다 더 빼어난 업적을 남겼죠. 전 세계를 지구 공동체로 의식하고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개념을 세계주의라고 합니다. 바로 이 세계주의의 시초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이전에 그 어떤 군주보다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죽이고 정복하며 세계주의의 기반을 다집니다. 그가 침략했던 국가들이 서로 연결되며 간접적으로 형성된 유대 관계는 여러 다른 형태로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필리포스 2세의 그리스 정복. 기원전 404년 말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스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시 국가 연맹 체제에서는 한 세력이 계속해서 우위를 차지하기가 어려웠죠. 스파르타의 지도자들은 아테네의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권력을 차지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로부터 10년도 지나지 않은 기원전 395년,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은 테베, 아테네, 코린토스, 그리고 아르고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후대의 코린토스 전쟁으로 알려진 이 세력 다툼은 수십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기원전 371년 스파르타는 레욱트라 전쟁에서 테베에 패하고 군사적 패권을 잃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세기 동안 계속 자치권을 유지했지만 다시 그리스를 지배하지는 못했죠. 그렇다고 테베가 세력을 넓히고 강대국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쯤 마케도니아가 역사의 중심에 등장합니다. 기원전 330년대 후반 필리포스 2세는 이미 상당히 많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차지했습니다. 그가 이끄는 마케도니아 군대는 기원전 338년에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테베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케도니아가 그리스를 지배했죠. 엄밀히 따지면 그리스는 여전히 도시국가 연합이었지만 마케도니아의 군사와 함께 움직이느라 하나의 제국처럼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를 손에 넣은 필리포스 2세는 국력을 총동원해 페르시아를 침공하기로 결정합니다. 페르시아는 200년 전쯤 그리스와 전쟁을 벌이고 적국이 되어 있었죠. 그러나 기원전 336년 페르시아 침공을 준비하며 민심과 자금, 물자를 끌어들이고 있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제국을 호령했던 그가 허무하게도 수행원의 칼에 찔려 암살당한 것이죠. 운명을 받아들인 알렉산더 대왕. 필리포스 2세의 영토 확장의 꿈은 왕위와 함께 아들 알렉산더 대왕에게 넘어갑니다. 영토 확장은 얼핏 보면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20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알렉산더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할 임무를 띠고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으며 자란 패기 넘치는 젊은이였죠. 알렉산더는 왕자 시절 스승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명이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어나야 할 모든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고 강조했죠. 아리스토텔레스 밑에서 배우며 알렉산더는 천명이나 명백한 운명과 비슷한 개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풀어 말하면 세상을 다스릴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할 운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뛰어난 군사 교육을 받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어마어마한 군대, 백성들의 신임, 탁월한 전술과 능력, 인상적인 롤모델, 그리고 페르시아 정복이라는 미완의 계획까지 모두 물려받으며 알렉산더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업을 하나하나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다리우스 3세. 알렉산더가 사냥감을 쫓는 포식자 같았다면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 3세는 쫓기는 사냥감과 같았습니다. 알렉산더의 공격을 받으며 다리우스 3세는 심적으로 불안하고 자신의 운명에 대해 고뇌했을 것입니다. 다리우스 3세는 40대 초반에 제국을 물려받았고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보다 고작
몇 살 적은 나이였습니다. 알렉산더가 강력한 지배자였던 아버지 밑에서 조국 마케도니아가 나날이 강성해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며 자란 반면 다리우스는 수십 년간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궁정 내 온갖 암투를 겪으며 성장했습니다. 한술 더 떠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왕조는 알렉산더가 침략하기 전부터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키루스 대왕과 다리우스 1세의 위대한 업적은 희미해졌고 페르시아 각지의 지도자들은 그 업적조차 회의적으로 보고 있었죠. 다리우스 3세는 영토 문제는커녕 왕위 보존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선왕은 독살을 당했고 그 전임 왕 역시 독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리우스는 처음에는 알렉산더가 그렇게 위협적인 적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위 초기 알렉산더에게는 그리스를 상대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시 국가들의 반란이었죠.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테베는 주변국들과 손잡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알렉산더는 이런 반란을 진압하고 테베를 파괴했고 이후 누구도 그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통치자였다면 그리스 전체를 제대로 통합하는 데만 일생이 걸렸겠지만 알렉산더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그리스를 제패하고 재빨리 페르시아로 쳐들어가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와 이집트 정복. 알렉산더 대왕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바로 페르시아의 지방들이 이미 새로운 통치자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가 이집트에 도달했을 때 그곳의 지도자들은 크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항복했고 알렉산더를 죽인 자들은 신인 오리시스의 육체적 화신이자 새로운 파라오로 추대하며 환영했죠. 그렇게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와 주변 지역을 정복해 나가던 기원전 331년 말 다리우스와 아케메네스 왕조는 이름만 남은 허수아비와 같았습니다. 알렉산더는 기원전 330년 페르시아 관문 전투에서 다리우스의 군대를 결정적으로 무찔렀고 페르시아의 수도 페르세폴리스로 행진에 들어가 아케메네스 왕조를 영원히 무너뜨렸습니다. 겨우 6년 만에 아버지의 오랜 수건 사업을 완수한 것이죠. 더 이상 정복할 영토가 없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무자비하게 정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페르시아인을 싫어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의 꿈을 물려받았고 그 과정에서 전쟁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알렉산더에게는 세 부인이 있었는데 모두 페르시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적수였던 다리우스 3세를 영웅으로 존중했습니다. 페르시아가 패배한 이후 쫓기던 다리우스가 친척에게 죽임을 당하자 알렉산더의 군대는 그 친척을 잡아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다리우스 3세가 사망하자 그의 어머니와 부인은 알렉산더 대왕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케메네스 왕조를 정복한 후 알렉산더 대왕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 국경을 페르시아 너머까지 넓혔지만 다음 목적지였던 인도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인도 정복이 점점 어려워지자 당연히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졌죠. 기진맥진한 알렉산더의 군대가 겐지스강에 도착했을 때 잘 정비된 인도의 대군이 그들에게 맞서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도군과의 싸움에서 승산이 보이지 않자 부하들은 알렉산더에게 후퇴해야 한다고 했고, 알렉산더는 눈물을 보이며 그들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더 이상 정복할 영토가 없어 울었다고 하죠. 하지만 훗날 몽골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알렉산더 대왕보다 더 넓은 영토를 정복하며 이는 틀린 말이 되었습니다. 아마 알렉산더는 더 이상 세상을 정복하지 못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의 군대가 지치고 기진맥진한 상태를 이겨내고 계속 전진했다 하더라도 결국 인도군에 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역사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전설이 아니라 비운의 왕 알렉산더에 대한 교훈이 되었겠죠. 이후 알렉산더 대왕은 바빌론에서 새로운 군사 작전을 준비하다가 알 수 없는 사건으로 갑자기 사망합니다. 최초의 현생 인류. 에티오피아의 유골이 말해주는 선사시대. 먼 옛날, 세상에는 여러 인류가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그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류의 후손입니다. 한때 지구에는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심지어 호빗을 닮은 수십 종류의 인류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5만 년 중 어느 시기에 기근과 질병, 전쟁 등으로 대부분의 인류가 멸종하고 현생 인류만이 살아남았죠. 우리의 혈관에는 조상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떠돌며 마주치고 교류하고 먹을거리를 두고 서로 경쟁했던 다른 인류의 피도 섞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신체 구조가 유사한 현생 인류는 농사를 지어 식량 마련하는 법을 배웠고 정착해 살면서 도시와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사회 구조를 만든 인류는 점차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죠. 그 기록들을 기반으로 인간의 이야기가 두루 만들어졌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역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기록을 남기기 이전인 선사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현생 인류는 약 20만 년 전 에티오피아에서 처음 등장했고 한참 후에야 전 세계로 퍼졌다고 생각하죠. 유전학자들은 전 세계 모든 인간이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 근본적으로 한 뿌리에서 나왔다고 설명합니다. 기후 때문에 일부 지역에 돌연변이가 생겨나긴 했지만 현생 인류는 하나의 조상에서 기원했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랜 기간 같은 지역에 머물렀고 모두 같은 인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만 년 전 에티오피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19만 5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모 화석과 16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헤르토 화석은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현생 인류 화석입니다. 두 화석 모두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되었기에 최초의 인류가 그곳에서 출현했다는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그렇게 오랜 옛날, 우리 조상들은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무엇을 믿었을까요? 어떻게 소통했고, 어떻게 기억되고 싶었을까요? 학자들은 종종 오모 화석과 헤르토 화석을 비슷한 시대의 화석처럼 묶어 이야기하지만 둘 사이에는 3만 5천 년이라는 긴 시차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인류의 역사 중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전혀 알 방법이 없다는 뜻이죠. 3만 5천 년은
문자를 사용해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역사 시대부터 오늘날까지보다 8배나 긴 세월입니다. 그 기간에도 인류 공동체는 흥망성쇠를 거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먼 미래의 후손인 우리에 대해 전혀 모르듯 우리도 먼 과거의 조상인 그들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죠. 두꺼운 시간의 장막이 우리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았습니다. 그래도 가까운 조상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 수 있는데 바로 역사가 그 장막을 조금이나마 들추어주기 때문이죠. 시켈로스가 옳았다. 오모 화석은 1967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현생 인류가 에티오피아에서 처음 등장했다는 실제 증거가 전혀 없었죠. 이 점을 고려하면 그리스 역사가 디오도로스 시킬로스가 저서 역사총서에서 에티오피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는 사실이 놀랍게 느껴집니다. 역사가들은 세상에 처음으로 등장한 사람이 에티오피아인이며 명백한 증거도 있다고 말한다. 그들이 다른 곳에서 온 이주민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땅에서 살아온 원주민이라는 점을 증거로 내세운다. 모두가 이들을 오토크톤, 땅의 사람들이라 부를 만하다고 했다. 게다가 에티오피아인은 태양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아왔으니 아마 땅에서 가장 먼저 생겨난 인간일 것이다. 우주가 생겨날 때 태양의 열기가 아직 젖어있던 땅을 말리며 생명을 불어넣었으므로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생명체가 등장했다는 주장은 합리적이다. 아마 디오도로스는 에티오피아에 가본 적조차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방사성 탄소를 이용한 연대 측정법은 20세기에나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지만 그의 결론은 당시 사람들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었고 꽤 정확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최초의 인류를 에티오피아에서 찾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연의 일치였을 수도 있고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놀랍도록 잘 보존되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주 오래전에 존재했던 옛 주거지 유적을 보고 추정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고대 역사가들의 생각과 연구법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역사에는 이렇게 흥미진진한 수수께끼가 정말 많습니다. 역사 연구에 도시가 중요한 이유. 새들은 둥지를, 비버는 댐을, 인간은 움막을 짓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인류의 주거지 중 가장 오래된 곳은 수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구나 자신의 취향과 기호에 맞게 집과 방을 꾸미곤 하죠. 그러니 최초의 인류 또한 생존에 유리한 장소를 찾아내 필요에 맞는 주거지를 형성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류가 모여 살며 서서히 도시가 생겨났습니다. 도시는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료가 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오래 유지되는 정치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시에서만 이런 체제를 갖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유목 공동체도 비슷한 구조를 만들어내 유지했죠. 그러나 기록을 남기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이고 쌓여가는 도시라는 환경이 유리합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역사학자들이 처음부터 도시의 정의에 대해 함께 연구하면서 합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럼 여기서 도시의 정의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는
인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소로 인구가 집단 거주하고 밀집되어 있는 곳을 뜻하지요. 하지만 단지 인간이 모여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고대의 주거지를 도시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존재해야 하고, 둘째, 충분히 안정적인 생활 공간이며, 셋째,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죠. 2만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이스라엘의 오할로트 유적지는 도시의 기준에 대부분 들어맞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오두막을 짓고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100종류 넘는 씨앗이 발견되어 계속 그곳에 머물며 농사를 지었다는 증거도 남아있죠. 그러나 그들이 지은 건물은 견고하지 않았고 인구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할로트 유적지는 일반적으로 도시보다는 마을로 여겨집니다. 위의 세 조건에 따르면 도시는 불과 1만 5천 년 전에 처음 등장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인류의 역사 대부분을 차지하며 번성했던 옛 도시들은 모두 비슷한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죠. 바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잇는 중심 지역인 중동입니다. 그럼 인류 문명의 발상지로 이동해 볼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동에서 탄생한 최초의 문명. 인류의 역사는 국가가 아닌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며 사람들은 옮겨 다닐 필요가 없어져 정착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이야기를 말로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 기록해 더 오래 보존할 수 있게 되었죠. 5천년 전, 역사가들이 비옥한 초승달이라 부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농사를 짓기에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그리스어로 두 강의 사이라는 뜻으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자리했던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 튀르키예에 걸친 넓은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스스로를 사그기가, 검은 머리 사람이라고 불렀고 수십 개의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도시에서 수많은 문학, 예술, 건축, 음악 작품을 만들고 세계 최초의 문명을 일구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들과 경쟁할 만한 곳은 이집트뿐이었죠. 메소포타미아의 역사는 기원전 2300년 기준으로 나뉩니다. 도시 국가들이 하나의 언어로 통용하고 느슨한 연맹을 맺어 자연재해나 군사, 경제 문제에 공동 대응하던 초기 수메르 시대와 하나의 도시 국가가 세력을 확장하고 제국을 세워 다스리던 통일 제국 시대로 말이죠. 노아의 대홍수가 길가메시 서사시에 먼저 나온다고? 현대사회에서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마트나 시장에 가면 간단히 먹거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기 수메르인이었다면 농사와 날씨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수메르 도시국가들을 감싸고 있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종종 범람했습니다. 농경사회를 읽었던 수메르인에게는 강을 잘 다스려 농사를 짓고 농산물을 충분히 수확해 식량을 비축하는 일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맹을 맺고 협력했던 것이죠. 또한 이 강가 도시들은 홍수에 함께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연맹을 맺어야 했습니다. 수메르의 문화 중심지였던 도시 슈르팍은 기원전 3100년경 홍수로 물에 잠겼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과 근처 주민들이 홍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는 100년 넘게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집니다. 성경에도 대홍수가 나 세상이 모두 물에 잠겼을 때 큰 배로 몸을 피해 살아남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가 사실은 슈르팍의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왕, 우트나 피시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수메르인들이 기근과 자연재해에만 위협을 느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피하는 데에도 힘을 모아야 했죠. 고고 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하무카르라는 도시를 발굴했습니다. 하무카르는 기원전 3500년 전후에 당대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춘 나라에게 포위 공격을 당했습니다. 적군은 투석기를 이용해 진흙으로 만든 대포알을 쏘았고 이로 인해 성벽과 내부 구조물에 구멍이 생겼으며 인명피해도 심각했습니다. 누가 왜 하무카르를 침략했는지 아직까지는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이는 도시국가들이 힘을 모아 전쟁에 대비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에 처할지 알게 해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맥주를 팔아 왕이 된 통치자. 수메르에는 도시국가마다 루갈이라 불리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보통 각자 외교권을 가지고 작은 도시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였습니다. 여러 도시로 이루어진 한 국가가 있고 그 국가의 수장이 지도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오늘날의 정치 형태와는 달랐죠. 도시마다 왕이 있는 것이 당연했고 정통성 있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이한 사유로 왕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점토판에 설형 문자로 수메르 왕들의 이름을 새긴 수메르 왕명표에 기록된 유일한 여성 키시의 쿠바바는 수메르에서 가장 좋은 맥주를 팔아 왕위에 올랐습니다. 오늘날 특정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명성을 바탕으로 정계에 진출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죠. 수메르가 최초로 그런 사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도시 국가들이 서로 실리를 챙기기 위해 맺은 연맹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기원전 5400년경에 수메르 초기 도시 에리두가 세워지며 시작되었다고 추정하면 3000년 정도 지속된 것입니다. 역사상 어떤 제국보다 긴 시간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분명한 이점이 있어 연맹이 지속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우호 관계를 맺은 도시 국가들은 군대를 키우고 유지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기원전 2334년 아카드의 사르곤 1세가 연맹이 취약해진 틈을 타 주변 도시들을 정복합니다. 그는 최초로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국가들을 통일해 아카드 제국을 세웠죠. 통일 제국이 들어서자 수메르 연맹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사르곤 1세 이후 메소포타미아의 지도자들은 연맹이 아닌 힘으로 제국을 통치하며 평화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이집트 문명, 피라미드와 미라를 남긴 사람들. 이집트 문명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명입니다. 초기 이집트 역사를 살펴보면 단연 피라미드가 눈에 띄죠. 어마어마하게 크고 견고한 피라미드들을 보면 경외심이 듭니다. 그러나 고대 이집트도 오늘날의 사회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문화, 예술, 그리고 종교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갖가지 사연과 음모, 전쟁, 아름다움과 공포가 뒤섞여 떠들썩하고 눈부신 다채롭고 생기 넘치는 사회였죠. 이집트인들은 신을 믿고 지도자를 따르며 많은 유산을 남겼습니다. 문명은
처음부터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마찬가지로 이집트에서도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 살며 문명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수메르 문명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발전했다면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유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지도자 파라오. 수메르와 마찬가지로 이집트 문명도 여러 도시들과 함께 탄생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도시들이 서로 통일되고 다시 두 왕국으로 나뉘었죠. 나일강 상류에는 상부 이집트가, 나일강 삼각지에는 하부 이집트가 들어섰습니다. 상부 이집트의 국가 상징은 백색 왕관과 독수리의 모습을 한 네크베트 여신, 하부 이집트의 국가 상징은 붉은 왕관과 코브라의 모습을 한 와제트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다 기원전 3000년경 메네스가 두 왕국을 통일하고 최초의 파라오가 되어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고대 이집트 벽화에서 신은 인간의 몸에 동물의 머리를 한 형상으로 묘사됩니다. 오늘날의 시선에서 보면 아주 이상하고 혼란스럽죠. 옛 이집트인들은 강력한 힘을 지닌 신과 자연을 뚜렷하게 구분짓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자 머리를 한 테프누트 여신은 비의 여신인 동시에 비의 화신이었습니다. 비라는 자연현상이 그녀에게서 비롯된다고 생각해 인간보다 자연에 가까운 모습으로 묘사한 것이죠. 그리고 신의 세계와 인간 세계를 연결하는 존재가 바로 파라오였습니다. 파라오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거대한 피라미드와 화려한 보물들이 먼저 그려지지요. 파라오가 묻힌 호사스러운 묘실과 이를 둘러싼 단순한 형태의 구조물을 비교해보면 피라미드는 사치와 타락, 퇴폐의 상징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가에서 태어난 파라오들은 자신이 우주의 원초적인 힘을 지닌 신과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연결하는 존재라 믿으며 성장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고 이 역할을 아무렇게나 벗어던지면 신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고 믿었죠. 그러니 죽은 후의 명예도 분명 중요했을 것입니다. 파라오의 안식처, 피라미드. 고대 이집트는 미라를 만든 최초의 문명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이 처음부터 파라오를 신성하게 여겨 미라로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우연한 발견에 더 가까웠죠. 이집트 사제들은 죽은 이의 육신을 축축한 땅보다 건조한 사막에 묻었을 때 덜 부패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습기 없이 보존하는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시신의 혼이 깃들어 있기에 이를 보존하는 것이 내세를 위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초기에는 파라오의 시체를 매장하며 살아있는 하인들과 함께 묻기도 했습니다. 사후 세계에서도 시중을 들어야 한다는 이유였죠. 그러나 사람을 생매장하는 방식은 너무나 비인간적이었고 결국 나중에는 사람 대신 나무나 상아 등을 깎아 만든 작은 조각상, 우샤 부티를 만들어 묻었습니다. 한국의 껴묵거리와도 비슷하죠. 기자의 대피라미드. 이집트 지역을 수놓은 138개의 피라미드보다 파라오의 권위와 영원 불멸함을 더 잘 보여주는 기념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중 가장 거대한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파라오 쿠푸의 무덤으로 4600년 전에 세워졌으며 오늘날까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고대 건축물 중 최대 규모이고 현대의 기술력 수준으로 보아도
불가사의한 구조물이죠. 심지어 국제우주정거장에서도 이 피라미드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인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살았는지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학자들은 피라미드에서 나온 미라의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유전자를 검사하고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한때는 백성들이 파라오를 얼마나 경외했는지 보여주는 상징과 같았던 피라미드가 이제는 고대 이집트의 예술과 기술, 문화를 이해하게 해주는 풍성한 유물 창고가 된 것이죠. 이런 점에서 파라오들은 그야말로 백성이 원했던 존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던 과거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를 잇는 불멸의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페르시아 제국 키루스 대왕과 조로아스터교. 기원전 587년 잔혹한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으며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고대 유대 제사장들은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신앙의 가르침을 기록으로 남겨 영원히 보존할 것인지 아니면 가르침이 사라지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볼지 선택해야 했죠. 그들은 기록을 남기기로 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기독교의 구약 성경으로 더 잘 알려진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라는 구절처럼 구약에는 부당한 대우로 고통받는 유대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강력한 왕이 나타나 유대인을 구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대왕은 유대인도 아닌데다 고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를 믿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명백한 구세주이자 하나님의 구원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원전 539년에 바빌론을 정복한 키루스 대왕은 그들의 기대에 완전히 부응했죠. 유대 제사장들은 더 굳건한 믿음과 성경으로 무장한 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주주의보다 수천 년 앞선 페르시아 종교의 가르침. 키루스 대왕은 왜 유대인을 해방시켰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종교적 신념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믿은 조로아스터교는 세상이 자비로운 창조자이자 선한 신인 아후라 마즈다와 그의 사악한 아들이자 거짓의 아버지인 아리만 사이의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 있다고 가르칩니다. 키루스가 보기에 당시 아시리아에게 억압받고 고통받던 유대인을 해방시키는 것이 선을 행하는 일이었겠죠. 조로아스터교에서는 개개인이 어떤 신을 믿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싸움에서 오른편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로아스터 교도들은 개종자를 환영하기는 하지만 개종을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키루스 대왕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정복지 주민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종교를 유지하고 믿음을 실천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조로아스터교는 선지자 자라투스트라가 창시했습니다. 조로아스터로도 불리는 그는 드르위, 거짓이 우주에서 가장 치명적인 기운이자 아리만에게 힘을 불어넣는 근원이라고 설교했죠. 그의 가르침에 따르면 중요한 순간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의 이런 교리는 굉장히 급진적인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종교는 백성들에게 하나의 신념을 불어넣어 사회를 통합하는 데에 활용되어 왔죠. 파라오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은
곧 이집트 왕국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일이고, 고대 수메르의 여사제들을 부인하는 것은 각 도시국가 통치자의 신성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로아스터교가 기반이 된 페르시아 제국은 서양의 민주주의보다 수천 년 앞서 다른 의견을 비교적 쉽게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다채롭고 안정적인 사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종교를 활용해 국가를 통합할 기회는 포기했지만요. 페르시아 황제들은 오늘날의 이란에 위치했던 페르시아 본토에서부터 영토를 확장해 나가며 통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는 지역은 페르시아의 문화와 종교를 따르는 것이 여전히 규범이었지만 강요하지는 않았죠. 페르시아가 이렇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었지만 이후 서양이나 중동 문명 어느 곳에서도 타 문화를 존중하는 방식을 진지하게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2500년간 페르시아를 오해했다. 고대 페르시아는 절대적인 신권 군주국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하지만 주변 경쟁국들보다 눈에 띄게 민주주의적인 측면도 있었죠. 페르시아 제국은 노예 제도를 금했고 여성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으며 정복한 나라에 상당히 관대하게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교육과 무역을 가장 중요시했으며 조로아스터교 교리를 바탕으로 전례 없는 수준의 종교적 자유도 허용했죠. 흔히 고대 그리스를 민주주의의 발상지이자 가장 인간적인 사회로 알고 있지만 고대 페르시아의 기본적인 인권의식은 그리스보다 더 모범이 될 만했습니다. 종교 갈등의 프레임. 하지만 고대 페르시아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주목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중세의 십자군 전쟁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서양의 여러 매체들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성장한 유럽과 이슬람교를 믿어온 중동이 계속해서 서로 반목했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대중에게 교묘히 혐오 사상을 주입했습니다. 이슬람 세력은 절대적인 악으로, 기독교 세력은 너그러운 선으로 묘사한 것이죠. 그 과정에서 페르시아 제국은 이슬람 세력처럼, 고대 그리스는 기독교 세력처럼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역사적으로 잘못된 묘사입니다. 사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기독교를 믿지 않았고 고대 페르시아인들은 이슬람교가 아니라 조로아스터교를 믿었죠. 하지만 역사가들은 기원전 5세기경에 있었던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맞서 싸운 십자군 전쟁과 궤를 같이 한다는 프레임을 교묘하게 끼워 넣었습니다. 영화 300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페르시아 군대를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괴물로, 그리스 군대를 용감하고 고결한 패배자로 묘사했죠.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는 그리스가 선의의 피해자도 페르시아가 무자비한 악당도 아니었습니다. 두 문명은 모두 세계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독자적인 방식으로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입니다. 고대 그리스에 대해서는 뒤에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도시국가. 아테네 대 스파르타. 펠로폰네소스 전쟁. 고대 그리스가 전 세계, 특히 서양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유명한 사실입니다. 몇몇 18, 19세기 철학자들의 사상을 공부하다 보면 2000년 전 고대 그리스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가 과학,
건축, 문학, 예술, 그리고 철학 분야에 남긴 학문적, 문화적 업적을 보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고대 그리스를 쉽게 이해하려면 앞서 살펴봤던 수메르 문명을 떠올리면 됩니다. 수메르는 사실상 도시국가들의 연맹이었다는 점에서 결집된 제국과 같았습니다. 고대 그리스도 그 전성기에는 수메르와 마찬가지로 도시국가들의 느슨한 연합이었고 각 국가가 잠깐씩 돌아가며 패권을 차지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럼 그리스의 대표적인 두 패권국이었던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역사를 차례로 살펴봅시다. 고대 그리스의 수호자 아테네. 고대 그리스 하면 보통 아테네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파르테논 신전,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유명한 그리스 시와 연극 대부분이 아테네의 유산입니다. 도시국가 아테네는 오랫동안 그 자체로 하나의 다채롭고 인간적인 세계였죠. 그러다 18세기의 유럽의 학자들이 고대 그리스의 정치 철학을 재발견하면서 아테네를 평화로운 유토피아로 이상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테네는 그들이 생각하듯 그렇게 평화롭지 않았고 유토피아와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실 그리스가 주변 강국 페르시아 제국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아테네의 군사적 기량에 있었습니다. 이웃나라인 스파르타 역시 페르시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기원전 490년 마라톤 전투에서 처음으로 페르시아를 물리친 것은 아테네였죠.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내내 군사적 중심 역할을 한 곳도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는 스파르타만큼 군국주의는 아니었지만 두 나라 모두 기본적으로는 군사 문화를 바탕으로 한 사회였습니다. 아테네는 여러 세기에 걸쳐 유지되던 통치 방식들을 지속적으로 혁신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유토피아는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사회라고 불리지만 엄밀히 따지면 오직 18세 이상의 부유한 남자 시민에게만 선거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 도시 국가처럼 아테네도 대규모 노예제를 시행했죠. 페르시아가 일찍이 노예제를 폐지한 것과는 대조됩니다. 어쨌든 18세기 정치 철학자들이 아테네의 전통을 재발견하고 당대 유럽보다 더 계몽된 사회였다고 생각한 것은 후대인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새 가치체계를 만들기보다 옛 가치체계를 되살렸다 생각했기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과연 이룰 수 있는 목표인지 의문을 품지 않고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치체제가 새로 등장할지 모르겠지만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해답이 되어 주었고 덕분에 우리도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죠.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통합한 스파르타. 학창시절에 세계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벌어진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해 들어봤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 전쟁을 고대 그리스 내전이나 스파르타 전쟁 같은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 아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부를까요? 여기에는 스파르타의 속뜻이 담겨 있습니다. 펠로폰네소스는 그리스 남서부 반도 이름입니다. 스파르타가 속한 곳이자 분쟁의 중심지였죠.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이 반도에 도시 국가들이 맺은 동맹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입니다.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특징과 전통을 의도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는
모두가 인정하는 고대 그리스의 중심지이자 수도였습니다. 무역으로 부유해졌고 정치적으로 위대한 혁신을 이룬 현장이었죠. 반면 스파르타는 군 복무가 의무였고 군사를 혹독하게 훈련시킨다는 점 외에는 이렇다 내세울 특징이 없는 평범한 군주제 국가였습니다.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아테네에 맞서기 위해 주변국과 동맹을 맺을 때 인도주의적 경제적 논리를 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테네와 전쟁을 벌여 승리하리라는 확신도 없었죠. 그러니 지역과 연합을 강조하는 전략을 취했던 것입니다.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맺어지기 전에 아테네는 이미 델로스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31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은 크게 세 시기로 나뉘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는 양측 누구도 큰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이후 전쟁을 거듭하며 스파르타에게 패권이 옮겨가게 됩니다. 스파르타는 지방 정부들을 전복시키고 적에 맞서 동맹국들을 보호하며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지배하기 위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비밀 무기는 무엇보다 역사였죠. 펠로폰네소스라는 이름은 전설적인 인물, 최고신 제우스의 손자 펠롭스에게서 따온 것입니다. 게다가 펠로폰네소스 반도는 그리스에서 가장 오래된 미케네 문명의 터전이었습니다. 사실 미케네는 스파르타보다 아테네와 더 가까웠지만 지역적으로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속해 있었죠. 이런 역사를 근거로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다른 도시 국가들 사이의 전쟁을 강조하며 이 전쟁이 조상들의 터전을 강탈자로부터 수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를 그리스인의 중심 정체성으로 만들고자 했던 스파르타의 노력에 도움이 된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올림픽이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올림픽은 제우스와 펠롭스를 기리기 위해 올림피아 골짜기에서 4년마다 개최되는 행사였죠. 올림픽에는 엄청난 수의 사람이 몰렸고 여러 경기는 도시 국가들을 하나로 연결해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세계주의의 기반을 다지다.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오랜 시간 연맹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는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제국으로 통합해 통치했을 뿐만 아니라 연맹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중요한 업적이지만 그가 남긴 최고의 유산은 단연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세대륙에 걸쳐 영토를 확장하며 아버지보다 더 빼어난 업적을 남겼죠. 전 세계를 지구 공동체로 의식하고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개념을 세계주의라고 합니다. 바로 이 세계주의의 시초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이전의 그 어떤 군주보다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죽이고 정복하며 세계주의의 기반을 다집니다. 그가 침략했던 국가들이 서로 연결되며 간접적으로 형성된 유대 관계는 여러 다른 형태로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필리포스 2세의 그리스 정복. 기원전 404년 말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스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시 국가 연맹 체제에서는 한 세력이 계속해서 우위를 차지하기가 어려웠죠. 스파르타의 지도자들은
아테네의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권력을 차지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로부터 10년도 지나지 않은 기원전 395년,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은 테베, 아테네, 코린토스, 그리고 아르고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후대의 코린토스 전쟁으로 알려진 이 세력 다툼은 수십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기원전 371년 스파르타는 레욱트라 전쟁에서 테베에 패하고 군사적 패권을 잃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세기 동안 계속 자치권을 유지했지만 다시 그리스를 지배하지는 못했죠. 그렇다고 테베가 세력을 넓히고 강대국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쯤 마케도니아가 역사의 중심에 등장합니다. 기원전 330년대 후반, 필리포스 2세는 이미 상당히 많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차지했습니다. 그가 이끄는 마케도니아 군대는 기원전 338년에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테베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케도니아가 그리스를 지배했죠. 엄밀히 따지면 그리스는 여전히 도시국가 연합이었지만 마케도니아의 군사와 함께 움직이느라 하나의 제국처럼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를 손에 넣은 필리포스 2세는 국력을 총동원해 페르시아를 침공하기로 결정합니다. 페르시아는 200년 전쯤 그리스와 전쟁을 벌이고 적국이 되어 있었죠. 그러나 기원전 336년 페르시아 침공을 준비하며 민심과 자금, 물자를 끌어들이고 있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제국을 호령했던 그가 허무하게도 수행원의 칼에 찔려 암살당한 것이죠. 운명을 받아들인 알렉산더 대왕. 필리포스 2세의 영토 확장의 꿈은 왕위와 함께 아들 알렉산더 대왕에게 넘어갑니다. 영토 확장은 얼핏 보면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20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알렉산더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할 임무를 띠고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으며 자란 패기 넘치는 젊은이였죠. 알렉산더는 왕자 시절 스승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명이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어나야 할 모든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고 강조했죠. 아리스토텔레스 밑에서 배우며 알렉산더는 천명이나 명백한 운명과 비슷한 개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풀어 말하면 세상을 다스릴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할 운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뛰어난 군사 교육을 받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어마어마한 군대, 백성들의 신임, 탁월한 전술과 능력, 인상적인 롤모델, 그리고 페르시아 정복이라는 미완의 계획까지 모두 물려받으며 알렉산더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업을 하나하나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다리우스 3세. 알렉산더가 사냥감을 쫓는 포식자 같았다면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 3세는 쫓기는 사냥감과 같았습니다. 알렉산더의 공격을 받으며 다리우스 3세는 심적으로 불안하고 자신의 운명에 대해 고뇌했을 것입니다. 다리우스 3세는 40대 초반에 제국을 물려받았고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보다 고작 몇 살 적은 나이였습니다. 알렉산더가 강력한 지배자였던 아버지 밑에서 조국 마케도니아가 나날이 강성해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며 자란 반면 다리우스는 수십 년간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궁정 내 온갖 암투를 겪으며 성장했습니다. 한술 더 떠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왕조는 알렉산더가 침략하기 전부터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키루스 대왕과 다리우스 1세의 위대한 업적은 희미해졌고 페르시아 각지의 지도자들은 그 업적조차 회의적으로 보고 있었죠. 다리우스 3세는 영토 문제는커녕 왕위 보전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선왕은 독살을 당했고 그 전임왕 역시 독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리우스는 처음에는 알렉산더가 그렇게 위협적인 적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위 초기 알렉산더에게는 그리스를 상대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시 국가들의 반란이었죠.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테베는 주변국들과 손잡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알렉산더는 이런 반란을 진압하고 테베를 파괴했고 이후 누구도 그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통치자였다면 그리스 전체를 제대로 통합하는 데만 일생이 걸렸겠지만 알렉산더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그리스를 제패하고 재빨리 페르시아로 쳐들어가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와 이집트 정복. 알렉산더 대왕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바로 페르시아의 지방들이 이미 새로운 통치자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가 이집트에 도달했을 때 그곳의 지도자들은 크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항복했고 알렉산더를 죽인 자들은 신인 오리시스의 육체적 화신이자 새로운 파라오로 추대하며 환영했죠. 그렇게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와 주변 지역을 정복해 나가던 기원전 331년 말, 다리우스와 아케메네스 왕조는 이름만 남은 허수아비와 같았습니다. 알렉산더는 기원전 330년 페르시아 관문 전투에서 다리우스의 군대를 결정적으로 무찔렀고 페르시아의 수도 페르세폴리스로 행진에 들어가 아케메네스 왕조를 영원히 무너뜨렸습니다. 겨우 6년 만에 아버지의 오랜 수건 사업을 완수한 것이죠. 더 이상 정복할 영토가 없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무자비하게 정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페르시아인을 싫어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의 꿈을 물려받았고 그 과정에서 전쟁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알렉산더에게는 세 부인이 있었는데 모두 페르시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적수였던 다리우스 3세를 영웅으로 존중했습니다. 페르시아가 패배한 이후 쫓기던 다리우스가 친척에게 죽임을 당하자 알렉산더의 군대는 그 친척을 잡아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다리우스 3세가 사망하자 그의 어머니와 부인은 알렉산더 대왕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케메네스 왕조를 정복한 후 알렉산더 대왕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 국경을 페르시아 너머까지 넓혔지만 다음 목적지였던 인도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인도 정복이 점점 어려워지자 당연히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졌죠. 기진맥진한 알렉산더의 군대가 겐지스강에 도착했을 때 잘 정비된 인도의 대군이 그들에게 맞서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도군과의 싸움에서 승산이 보이지 않자 부하들은 알렉산더에게 후퇴해야 한다고 했고 알렉산더는 눈물을 보이며 그들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더 이상 정복할 영토가 없어 울었다고 하죠. 하지만 훗날 몽골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알렉산더 대왕보다 더 넓은 영토를 정복하며 이는 틀린 말이 되었습니다. 아마 알렉산더는 더 이상 세상을 정복하지 못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의 군대가 지치고 기진맥진한 상태를 이겨내고 계속 전진했다 하더라도 결국 인도군에 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역사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전설이 아니라 비운의 왕 알렉산더에 대한 교훈이 되었겠죠. 이후 알렉산더 대왕은 바빌론에서 새로운 군사작전을 준비하다가 알 수 없는 사건으로 갑자기 사망합니다.